올리더라도 2번이 3번 되는 거고 3번이 4번 되는 정도지. 그래봐야 1%잖아. 네, 그렇죠. 잡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느끼는 연준의 생각은 미국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새해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르긴 오르는데 많이 오르긴 어렵지 않냐 쪽에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이제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이 어딘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6% 미국 6% 물가가 올랐는데 그중에 2%가 그 기름값 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3이 차값. 차값이요? 네. 그러니까 중고차 신차값이 급등한 거. 그리고 1% 정도가 집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쭉 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 1%잖아요. 남는 게. 주택 시장에서의 붐은 지속되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집세 물가가 한 1% 기여하는 건 내년에도 간다라고 보면 나머지 3.4, 3.5 정도 되는 분야가 내년에는 없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제유가가 지금 70불, 뭐 80불 사이이지만 이게 100불 가야 현재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말까 한 거고. 그렇죠. 동일한, 동일한 상승률을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테니까. 아무리 뭐 ESG 이슈 때문에 투자가 억제돼 있다 그러지만 거기는 있던 막에만 열면 되는 거니까. 과거 2020년 초에 역사상 최대 그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 한 20% 이상 줄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아까 차값 이야기했는데 최근 들어서서 현대차가 야근 특근 시작했대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 차가 모자라다. 그 반도체 부품이 없어서 특히 최근에 잘 나가는 차, 기아차 중에서도 스포티지가 거의 1년 기다리거든요. 주문하고요? 스포티지가 1위예요. 판매 1위입니다. 워낙 디자인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약에 30, 40대였다면 제일 먼저 스포티지 보고 싶을 정도로 차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 차의 그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트러블도 지금은 안 들리니까 이렇게까지 차가 잘 나오고 있는 차가 있는데도 9개월, 10개월 기다린다라는 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증설을 못했던 건데 이걸 이제 토요일 날 특근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특근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임금을 훨씬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 부품 수급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근무 시간 중에 다 하기를 원하지 기업 입장에서는 특근 절대 하기 싫거든요.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요. 2배, 3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렇게 2배, 3배 나가는 인건비의 증가를 용인하기 싫으니까 수급도 안 좋고 하니까 근무 시간 중에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9달씩, 10달씩 걸린 건데 이걸 이제 이번에 특근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이제 반도체 수급이 괜찮아졌어. 가격이 좀 문제였지 이제는 들어간다. 그러면 신차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고차 값이 지난해 대비 26% 올랐거든요. 미국 중고차 값이. 근데 그게 내년에 오르겠냐는 거죠. 제 말은 빠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안 빠지더라도 내년에 오르겠냐 이거죠. 이 정도로. 올해 26.7% 올랐는데 한 해에 26.7%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황이 오니까 차를 팔았던 거죠. 헐값에. 그랬다가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미국은 또 차 없이 못 사니까. 신차는 비싸고 그러니까 중고차 다시 사러 갔더니 이제 전부 다 폐차 처리해버리고 뭐 특히 그 렌터카들 회사들이 차를 그렇게 폐차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런 뭐 이런 물량들까지 해서 엄청난 가격의 급등이 나타났던 게 미국 소비자 물가를 1.3%나 끌어올렸거든요. 이거 한 품목이. 차가. 근데 그건 뭐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르겠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뭐 지금이야 가격 불문 일단 반도체를 매집하는 중이니까 값이 빠지진 않겠지. 그러나 오르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거 2개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2.1 그리고 신차랑 이쪽이 1.3 이 둘이 합치면 3.5잖아요. 3%대인데 실질적으로 막 물가가 난리라고 하지만 또 그게 영향을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물가,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연준의 목표 수준이 2%니까 그보다 한 3%대는 나오니까 이거는 당연히 금리 올려야죠.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의 물가가 계속 간다라면 공격적인 인상이겠지만 3% 그러면 연준은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8이었는데 계속 2% 밑에 돌아서 디플레 압력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는데 3% 정도면 이거 고맙죠. 어차피 또 2020년에도 마이너스 물가였는데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오른 게 작년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반동에다가 신차, 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내년에 한 3% 나온다고 연준이 금리를 4번, 5번 인상한다? 1%, 2% 인상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잘해봐야 2번, 3번 아니겠냐라면 그거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 국고 금리가 1.6 정도에
제로금리인데 10년물 국고금리는 1.6이면 네.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세져야 금리가 급등할 텐데 그 정도의 충격이 유가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불 넘는다. 이거 전쟁 나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네. 어떤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던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의 전쟁 예를 들어서 대만이랑 중국 간에 뭐 전쟁이 난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능성은 있지. 근데 그걸 하겠어 하면 멸망각인데 서로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뭐 옛날 세계 2차 대전도 별의별 불운이 겹쳐서 전쟁이 네. 났던 것처럼 전쟁 나면 다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했잖아요. 왜냐면 무역으로 서로 엮여있는데 그렇죠, 전쟁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궁핍, 내핍 생활을 경험해야 했었잖아요. 경제라는 것 자체에서 볼 때는 이건 하등의 이익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뭔가 악재가 계속 터져서 전쟁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유가가 오르겠죠. 그러나 대신 다른 부분에서 수요가 위축될 텐데.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여기서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시그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지난 11월, 10월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아직 임금이 낮아요. 아하. 근데 그건 뭘 뜻하냐면 임금이 상승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이익이 이렇게 잘 나는 이유가 네. 인플레보다 임금을 아직 안 올려주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내년에 올해보단 내년 물가는 떨어지고 그러나 과거 역사적 평균보다는 물가가 높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연준은 좋아하지 않겠냐. 그들이 꿈에라도 그리던 이제 드디어 인플레가 오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장기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쪽에 서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유럽의 잃어버린 14년이 끝날 징후가 보이는가. 아직도. 네네. 그러니까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유럽 부동산 붕괴된 다음에 남유럽 부동산 네. 붕괴된 다음에 지금까지 유럽 경제 성장률이 0이거든요. 2021년까지 0입니다, 평균. 완전히 제로인가요? 예, 0%대가 아니고요? 네. 와. 예, 그러니까 이런 세계 경제에서 전체 수요의 한 20-3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지역이 성장이 0이. 예,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 30년간 일본 경제 성장률이 1%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30년 그래요. 유럽은 더 심해요. 이런 유럽의 어마어마한 수요 부진, 유효 수요의 부족, 이 문제가 해결됐나요? 두 번째, 요새 인플레 이야기하는데 중국 인플레 한번 확인한 적 있어요? 중국 생산자 물가 오른다고 막 그러죠. 근데 소비자 물가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어떤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인플레가 온다라고 외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늑대 소년이 됐었으니까 인플레 온다고 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근데 인플레가 안 오다 이제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7% 8% 오른 거 맞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 물가가 몇 프로냐고요? 1%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급 과잉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시장 내에 재고가 많이 있거나 소비자들의 여력이, 소비 여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헝다 뭐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억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 말하고 싶으냐 하면 중국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급 과잉 문제가 원자재 가격,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인한 생산자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시킨다라는 네. 거는 뭘 의미하냐? 공급 과잉이 있다. 또는 그들 내에 경쟁이 너무, 그러니까 퇴출돼야 될 좀비 기업들이 퇴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이 세계 경제의 양대 문제거든요. 유럽의 유효 수요 부족,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 이 두 가지 때문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8%였던 거고, 우리도 1%대였죠.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부 다가 디플레 속에서 저혈압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6% 올랐다. 그리고 유럽 4% 올랐고 한국 3% 올랐다. 자,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 그럼 또 디플레 오면 어떡하는데 그 리스크가 불과 작년 물가가 마이너스였는 건 잊어버리고 1년 물가 6% 올라고 우리 한국 3% 올랐다고 공격적 금리 인상을 외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디플레를 일으켰던 장기 원인들, 유럽의 병자, 중국의 환자, 환자라고 이야기한 건 이제 제가 투자에 미친 너무 채산성 생각 안 하고 짓는 거 아니에요? 라고 싶은 이상한 과잉 설비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냐. 시장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밸런스를 가져야죠. 장기 요인, 단기 요인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장기 요인은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올랐다라는 건 동의. 근데 그 단기 요인 중에 휘발될 요인들도 있지 않냐라는 건 좀 인정하고 가자 이런 거죠.
그러면 급격하게 어쨌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올리더라도 2번이 3번 되는 거고 3번이 4번 되는 정도지. 그래봐야 1%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이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잡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느끼는 연준의 생각은 잡을 생각이 없고 좀 즐기는 거죠. 지금은 기다리던 비가 오는데 왜 갑자기 댐의 문을 여냐고요. 아직 볼을 더 채워야죠.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를 채워야 되는 시기지. 자꾸 물을 보내려고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도 일부는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강경파들도 있고, 근데 보수파들도 여전히 있지 않냐. 이런 정도죠. 이제 금리 올라가면, 뭐 미국 금리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떤 영향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미국 금리 계시거든요. 오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위험해집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결국, 은행들이 돈을 이제 빌려주는 용처가 2개 있거든요. 첫 번째 용처가 어디냐면 예금이죠. 그렇죠. 예금은 뭐 흘러 넘치니까 지금 뭐 금리 많이 안 줘도 은행에 돈이 넘칩니다. 그럼 이제 2번째로 이 사람들이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 될 때는 빌려서 빌려주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은행도 돈을 빌립니다. 어디서 빌리냐면 채권 시장에 나가서 은행채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채 금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에다가 약간 더 붙여서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 신용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고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재부 국고과에서 나오는 그 국고채를 2.1에 찍었다 그러면 은행이 발행하는 건 2.15 정도. 높아봐야 2.2에 찍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 국채 금리는 누가 결정하냐? 미국이 결정합니다. 미국의 국고금리보다 우리가 또 조금 더 높게 더 줘야죠. 조금 더. 그래서 미국 국고금리 1.6, 우리 2.1 정도가 이제 12월 10일 기준인 거고요. 이런 정도의 금리 수준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냥 대략 역사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면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도 일단 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 보기에 두 나라 다 선진국이고 더블 A 국가잖아요. 한국도 더블 A, 미국도 더블 A 국가고 한국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보다 한 1% 높다. 사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환했지 다 걸고 해도 이익이 남으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특히 독일 국고금리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자금 조달해서 한국 국채 사면 좋잖아요. 어차피 유로화나 한국화나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통화니까. 둘 다 약세 통화라 그렇거든요. 땡큐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합 거래를 통해서 FX 수합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한국은행 금리 인상하면 시장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도 국고금리 빠진 적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단기, 장기 금리가 역전된 적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꼭 한 번만 그려보시죠. 그 그림을 보면 다 나옵니다. 프레드라는 미 연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가셔서 프레드하고 한 칸 띄고 코리아 레이트 이렇게 해서 금리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금리가 나오는데 미국 금리는 장기 금리, 단기 금리가 이렇게 갭이 좀 벌어져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면 우리는 종종 좁혀지고 자주 역전돼요. 역전도 되고. 자주 역전돼요. 그럼 오히려 미국 금리가 훨씬 더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시장 금리에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그래서 주는 미국의 금리, 미국의 연준의 정책 금리 변화가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는 그 다음 차순이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미국 다음이다. 미국 정책 금리 다음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미국 그거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아니, 너나이님이야. 저랑 자주 강의 들으면서 듣는 걸로 충분하시고요. 근데 이제 선정적인 주장들은 좀 배격하세요. 그러니까 뭐 금리 1% 오르면 부동산 얼마 빠진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금리 수준이 5% 금리였는지 제로 금리였는지에 따라 다르거든, 충격이. 그래서 5% 금리였는데 6% 됐다. 힘들고 목이 넘어갈 것 같은 금리 수준이 1%가 더 올랐다. 쓰러지겠죠. 그렇죠. 근데 제로 금리가 1% 됐다. 역사상 최저금리 레벨에서 1% 오른 거랑 6%가 7% 되고 7%가 8% 되는 거랑 같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의 절대 레벨에 따른 시장의 충격들까지 감안되어 있는 분석들인가.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부동산 시장에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근데 얼마 정도? 우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거기가 미쳐서 2018년 수준 3% 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 뒤 2019년 한국 부동산이 조정받은 것처럼 미국 금리가 정책금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10년물 국고금리가 1.6인데 그게 3% 간다. 이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쵸. 이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미국 부동산 모기지금리 5% 가거든요. 네. 그럼 미국 부동산이 빠지겠죠. 그럼 미국 부동산 빠지는데 한국이 센티가 좋아지진 않죠. 심리가 약화되겠죠. 미국 부동산도 빠진다는데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지. 금리 얼마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무모하다.